자, 오늘 근현대 16 벌써 5강째, 여러분 절반의 전환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반 전환점을 넘어간 상태에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배우는 부분은 산업 발전 시기라는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한 또 시대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서울 1964 겨울이랑 이 삼포 가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근현대를 배우면서 저번에 이미 시작점을 일제강점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일제가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민족 분열이라는 걸 겪습니다. 저 지난번에 말했던 이념의 대립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극심화되면서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 세대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물론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쟁 관련된 문학으로만 수업을 해도 만약에 제가 전쟁 관련 작품으로만 모아줘도 100권이 넘게 좋은 작품, 수능 필수 작품들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후 복구라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키워드는 이 전후 복구라는 작업이에요. 전쟁 이후에 이제 망가진 민족이나 도시 상태 등을 복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역사를 알고 있겠지만 이승만 정권이 붕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윤보선이라는 대통령이 잠깐 대통령을 하게 되고요. 윤보선 대통령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실상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 인프라를 만들었던, 그래서 빛과 어둠이 늘 같이 존재하는 대통령이죠. 박정희라는 사람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들도 뭐 학교에서 들어봤겠지만 가장 그 사람에게 키워드처럼 따라오는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개박살난 상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5개년씩의 계획을 갖고 우리나라를 빨리빨리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5년 동안은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작업, 그 다음 5년 동안은 뭐 공장을 짓는 작업, 그 다음 5년 동안은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2차 산업을 부흥시키는 작업, 이렇게 5년 동안 단계를 나누어서 경제개발 5개년을 착착착착 진행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집중할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게 되면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 키워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주도형 하향식 발전이고요. 두 번째는 거점 개발 계획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나라가 6.25 발전 이후, 6.25 이후에 당분간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 사회 발전기예요. 이 사회 발전기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보다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가 딱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어떤 업적이라면 업적을 누리고 살았던 세대죠. 사실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과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좋은 점을 사실 인정 안 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보수 진영이 아니라 급기 완전 여러분 이야기 편하게 말하면 파란색 진영이라 그러죠. 진보 진영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무조건 깔 수는 없을걸요. 그들이 출근하는 데 사용하는 도로, 뭐 여행을 갈 때 타는 고속도로, 해외여행을 갈 때 뭐 이용하는 비행기와 공항, 그 다 박정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박정희라고 하면 이제 뭔가 교과서에서 독재자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독재를 한 것도 사실이며 인권 탄압적인 정치를 펼친 것도 맞고 본인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등 좀
권력을 위해서 독재를 일삼은 것도 사실입니다. 인권을 탄압한 것도 맞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경부 고속도로 다 탔잖아요. 경부 안 타본 사람 없을걸? 엄마 아빠랑 서울을 벗어나가지고 국내 여행 한 번쯤은 가봤을 거 아니에요. 뭐 차를 타고 뭐 부산 당장 대전만 해도요. 이 대전을 가로질러서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심당 먹으려면은 다 경부 타야 되거든요. 아니면 서울만 지금 여기서 나가려고 해도 여러분 판교 톨게이트 지나가지고 경부 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 경부고속도로를 지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진보 진영의 대학생들이죠. 사진 찾으면 나옵니다. 요즘 국회의원 하고 있는 그 유명한 아저씨들이 대학생 시절에 다 길거리에 들어 누웠어요. 경부고속도로 뚫지 말라고.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경부고속도로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 경부를 뚫지 말라니.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때 우리나라에 공항이 하나밖에 없었거든. 여기 수서라는 지역 여러분 조금만 가면 돼요. 여기 근처에요. 서울공항이라 그래서 여기 근처에 하나밖에 없어요. 되게 작은 공항. 근데 그럼 여객기가 못 들어와요.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밖에 못 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박정희가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외에 나갈 수 있게 김포공항을 짓자. 그것도 들어 누워요, 막 대학생들이. 절대 짓지 말라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죠. 뭐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산과 강을 파괴해야 되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고속도로를 짓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공항을 짓냐 이렇게 진짜 들어 누웠어요. 지금 정치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 중에 대다수가 그때 박정희 시절에 대학생이기 때문에 머리에 띠두르고 반대하는 사진들 다 남아있다니까요. 근데 결국에 이뤄냈잖아요. 그죠? 그런 건 또 업적이란 말이야. 거꾸로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이런 거는 정부 주도형으로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반대 세력이 나오면 설득해야 되잖아, 원래는.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은 걸 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딨어, 그 시절에. 말 안 들으면 너 빨갱이지. 잡아가서 이제 고문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숙청한다 그러죠. 없애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도 개정하고 잘못된 것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항상 한나의 면만 볼 수 없습니다. 늘 양면적인 걸 봐야 된다는 걸 여기서 말하는 건데요.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로 우리나라가 발전했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 두 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체감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게 저도 못하니까요. 우리가 전쟁을 겪은 것도 아니고 전쟁 이후에 박살난 사회를 겪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밥 굶어본 적 없잖아요. 물론 살을 빼기 위해서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는 거 말고요. 정말 집에 뭐 전래동화 흥부전 같은 거에 나오는 표현처럼 집에 쌀이 똑 떨어져서 우리 엄마 아빠가 차마 나에게 줄 돈이 없어서 밥을 굶기거나 뭐 옷을 못 입거나 씻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 분당 용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이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조금은 체감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아직 몇 살이죠? 16? 16이면 애기기 때문에 아직 세금도 다 엄마 아빠가 내주고 뭐 공부도 사실 엄마 아빠가 시키는 틀 안에서만 하고 뭐 이런 거 다 엄마 아빠가 해주다 보니까 아직은 모를 겁니다만 이제 저처럼 사회에 본격적으로 던져진 이 어른들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집값이 말도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집값도 박살나가지고 청년들한테 결혼을 하는데 결혼은 뭐 그냥 하나요? 집이 있어야 하죠. 집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 부모님들 분당 용인 지역에 전세가 됐건 자가가 됐건 집이 있으시죠? 집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꼭 커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해보길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알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보통 자동차가 2대 정도 있죠. 많은 집은 3대도 있던데 뭐 엄마 차, 아빠 차 따로 있잖아요. 애들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동차도 구매하면 자동차 세라는 걸 냅니다. 집도 집세라는 걸 내요.
자동차를 사면 국가에다 자동차를 샀어요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이해가 안 가죠? 집을 사잖아요. 내가 집을 산 매매가의 한 10% 가까운 돈을 정부에 내야 돼요. 예를 들면 10억을 주고 집을 사잖아? 그럼 1억을 정부에 내야 돼. 이해가 안 가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제도가 유지가 되는 거겠지만 우리나라도 세율이 꽤 빡세요. 자동차를 구매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비싼 차 뭐 있을까요? 뭐 1억 넘어가는 차를 샀어요. 그러면 못해도 몇 천만 원 내야 돼요. 엄청 비싸요, 자동차가. 근데 보통 부모님들 뭐 여기 외제차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차도 있으시고 2대나 집도 있으시고 거기다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이 뭐예요? 자식을 둘이나 낳았잖아요. 보통 이제 외동이 아닌 집은 둘, 셋 낳으셔가지고 다 교육비 내주시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정말 제가 이렇게 막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특히 이 분당 용인 지역 부모님들은 대한민국 소득 분위에서 상위 한 4%, 5%될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런 수많은 그 경제활동의 기틀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의 어떤 폐허 상태여서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전쟁 이후에 무언가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를 보세요. 거기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요? 여러분도 그건 불가능한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지금의 이 나라로 바꾼 게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발전한 게 문제였던 거예요. 정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 한 세기, 그러니까 100년이 걸리지 않아가지고 어떤 나라의 모습을 바꿔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기는 해요. 여러분들은 아직 아가고 누리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왜 이상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 기술력이라는 게 정말 어떤 나라가 바뀌려면요 100년에서 150년 정도가 텀으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게 1960년대란 말이죠. 196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으니까. 근데 지금만 해도 25년이니까 아직도 100년이 안 됐어요. 아직도 발전 시작한 지 한 60, 40, 한 60년 됐니? 60, 70년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그러니까 얼추 2000년 이후로는 사실 IMF가 있긴 했지만 2000년 이후로는 대한민국이 꽤 발전된 나라였기 때문에 50년이 안 되는 세월, 한 3, 40년의 세월 동안 나라 전체를 재설계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기는 해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한 20년? 18년 집권하고 총 맞고 죽었으니까 18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을 뜯어고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전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있다고 쳐볼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남북으로 분단된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 도 몇 개 있어요? 몇 개인이 준기야, 도가? 6개. 어떻게 있어요? 경기도, 네. 강원도, 네.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리고 나 충청도 분들 서운해요. 충청도가 없잖아요.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시는 몇 개입니까? 광역시. 광역시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중요한 시라는 건데 광역시 어디 있어요? 경기도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애도심이라 해야 되나? 애도심이 상당한데 경기도가 있고 그 안에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그리고 광역시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세종? 세종은 광역은 아니긴 한데 정부가 지정했던 그 특별자치에 들어가긴 하니까 뭐 애매하게 하지만 어쨌든 세종의 행정
상 포함된 데가 어디예요? 세종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대전, 대전. 대전광역시. 또 대구, 대구광역시. 부산, 부산광역시. 그거 그 유명한 시들 있잖아. 또 광주광역시. 야, 광역시는 다 알아야 되지 않냐? 혹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Korea has many 광역시스. 인천, 인천광역시. 하나 남았어. 울산. 울산광역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요. 제가 지금 이게 좀 미니미로 그리긴 했지만 광역시라는 거는 소위 말하면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지정한 도시거든요. 물론 지금은 인구도 많고 중요한 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 지위를 준 거지만 처음부터 거기가 다른 도시보다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 광역시들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의 상식으로 따지면 좀 어려운 일이지만 이 도시들마다 대기업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한테 해당 지역을 선물했다고 하면 좀 그렇고 준 거예요. 어떻게 준 거냐면 야구팀 생각하면 편해요. 야구팀이 딱 그거야. 자, 인천이 뭐예요? SK죠. 그죠? 자, 저기 부산 뭐예요? 롯데, 대전, 한화, 그 다음에 울산, 대구 요 지역, 경상북도죠. 뭐예요 거기? 샘성.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반들이 놓여 있어요. SK가 그 기술도 하이닉스도 그렇고 기술력도 그렇지만 물류를 어마어마하게 이 해외랑 수출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하죠. 항구가 필요하고 여기 SK 롯데랑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있는 게 대우입니다. 롯데랑 대우라는 대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어떤 배를 만들거나 일본하고 무역하는 거에 큰 축을 담당했고요. 대구 울산 지역에 지금도 그렇지만 삼성이 운영하고 있는 거대한 산업단지가 다 거기 있고요. 한화 대전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기업 총수들을 쫙 불러놓고 얘기한 거야. 너 어디. 자, 앞으로 거기서 공장지대를 만드시고 최대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당신들이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일하는 거를 감안하기 때문에 세금도 엄청나게 깎아주고 정부에서 나가는 제재들도 많이 감면시켜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어떻게 보면 정치와 경제가 유착한 거죠. 그러니까 정경유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일 하면 큰일 나죠.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 불러다가 야, 너 이거 내가 시키는 일 잘하면은 세금 안 내게 해줄게. 지금으로 따지면 난리 날 일입니다만 그땐 나라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물론 뭐 여기에 이제 현대도 있었고요. 두산도 있었고 큰 기업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네 세금을 많이 여러분 세금 깎아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세금이. 제가 자꾸 세금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금 얼마나 낸다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영업이익의 40% 가까운 걸 내야 돼요, 대기업들은. 예를 들면은 삼성이 뭐 한 이해하기 편하게 1,000억을 벌었다. 400억 내야 돼.
너네 대기업 아버님들 다니시는 분들 뭐 삼성, 현대, 대우 뭐 이런 게 다니시는 분 아빠들은 왜 아빠들이 대기업에 그 힘든데도 남아 계세요? 여러분 대학 가면 등록금 대주죠. 그 다음에 등록금이랑 뭐 그런 뭐 뭐라 그러죠? 상여금 이런 거 나오죠. 명절 되면은 보너스 나오죠. 이런 게 있잖아요. 대기업들은 뭐 의료 혜택도 좀 있고. 그 여러분들이 와 대기업 대박 착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기업이 바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막 우리 사원들의 아들 딸이 너무 이뻐서 대학 등록금 내줄 것 같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세금을 많이 깎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우리 임직원들한테 자식들 등록금 내주는 돈들이 세금보다 싼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또는 막 삼성에서 당연히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장학재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준단 말이에요. 막 그럼 장학금 다 내준 거 하면은 막 몇 억도 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와 삼성 진짜 착하다 이런 게 물론 착하겠지만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세금 깎아줘요. 여러분 그 이건희 할아버지 삼성 할아버지가 재작년인가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생전에 모았던 대한민국 미술품들 그 리움 미술관이라고 삼성 미술관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거 말고 본인 소장품들 중에 한 20% 정도를 국가에 반환했어요. 그 왜 반환했겠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미술품들이 거의 국가 유물급이에요. 보물, 국가 보물급들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말 거장 미술 화가들이 갖고 그린 그림들이야. 근데 그거를 왜 20%를 국가에 줬겠어요? 상속세 때문이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겼던 어떤 재산들이나 이런 게 자식들이나 삼성 가족한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상속세가 거의 50% 가까워요. 말도 정말 엄청나거든요. 물론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복지 혜택을 받겠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열심히 번 돈 나중에 여러분한테 돌려주려고 그냥 나 죽을 때 됐다 야 가져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이래서 1,000억짜리 건물을 샀어. 너네한테 주잖아? 그걸 증여라고 하거든요. 증여세가 있어요. 증여세가 거의 한 60% 돼요. 이해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랑 놀지도 못하고 진짜 빡세게 일해가지고 평생 동안 번 돈인데 그걸 왜 국가에 내? 자, 불로소득이란 게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세금을 졸라 많이 때려요. 물론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 되지만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또 어떤 그 밸런스를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죠.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저번에 얘기했던 공산사회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걸 아예 안 해버리면 자유방임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 경계를 잘 잡아야 되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도 엄청나게 많이 매겨요 세금. 근데 물론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좀 낮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저 북유럽 이런 데 가면은 아니면 유럽만 나가도 세금 장난 아닙니다. 근데 뭐가 됐건 다 떠나서 이런 수많은 기틀들을 닦은 작업을 하는 과정이 일단 여러분이 외울 게 이거예요. 하향식.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향식이라는 게. 자, 이게 사회 피라미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으쌰, 으쌰, 으쌰 해가지고 사회를 갈아엎는 걸 보고 상향식이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상향식에 어떤 발전이 있을까요? 보통 농민 봉기 같은 게 그래요.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해주면 프랑스 혁명 같은 게 그러거든요.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밑에 있던 하층민들이 못 살겠다. 다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밑에 하층민들이 위를 바꿔버렸던 게 프랑스 혁명 이런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사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전쟁 끝나고 먹을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서 위에서부터 찍어 누르는 거예요. 야 그냥 해! 하고 찍어 누르는 거야. 그럼 우르르르 하게 되는 게 뭐라고요? 하향식 구조의 발전입니다. 하향식 구조의 발전의 장점은 뭘까요?
발전의 장점이 뭐예요? 그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지 여러분 대답하기 부끄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머리에 좀 힘주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여행을 가든 놀러 가든 뭐든. 자, 친한 친구 5명이서 여행을 가거나 시험 끝나고 뭐 서현역, 죽전역 등등에서 놀 거야 약속을 잡을 거야. 5명이 있는 톡방이든 DM 톡방이든 있다고 생각해봐. 잡혀요 약속이? 전 일단 남자애들은 절대 안 돼요. 개판입니다. 지금 성인이 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집단적 독백을 해요. 자, 보통 주도형 한 명이 있죠. 야, 우리 뭐 방학인데 캐리비안 베이나 뭐 스키장 놀러 가자. 언제 시간 돼? 얘기 좀 해줘봐. 라고 하면은 바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남자 새끼들은 거기서 다른 얘기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야, 대박. T1이 우승했어. 와, 씨, 경기 봤냐? 그럼 갑자기 또 다른 애는 또 누가 게임 얘기잖아요? 축구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야, 어저께 손흥민 경기 봤어? 손흥민 3골 넣었어, 3골. 그럼 옆에 있던 애가, 야, 나 민지랑 헤어졌어. 아, 저 이렇게 빡치냐? 그럼 남자애들 중에 꼭 5번째, 6번째 애들이 이걸 담당하는데, 와, 씨발, 와, 날씨 개 좋다.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자, 그럼 6, 7명이 약속을 정하면 정할수록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놀러 갈래? 라고 하면 빨리 대답해야 되는데, 아, 두쫑코 먹고 싶다. 뭐 일단 개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못 잡아요. 결국 잡다 빡쳐가지고 처음 주도형인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언제, 며칠, 언제까지 인당 얼마, 끝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꼭 반발하는 새끼들이 나와요. 나 그때 시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하든가. 저도 이 보통 주도형의 위치에 놓인 사람으로서 개빡치거든요. 그래서 제일 열받는 게 톡방은 안 돼요. 이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것도 힘들어. 자, 여러분이 약속을 정한다고 생각해봐요. 친구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약속을 해서 위로 올라가. 결정이 나와. 그건 상향식입니다. 근데 정해져요, 그게? 여러분 친구들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뭔가 의견을 빠르게 정할 수 있어요. 톡방 이런 데서. 전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위에 한 명이 총대를 메고 가장 중앙 집권적으로 야, 해, 저거 해, 이거 해, 빠바박 내려가야 돼요. 그게 하향식이에요. 친구 중에 한 명이 박정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효율적이긴 효율적이죠. 이 하향식 발전의 가장 장점은 효율적이고요. 경제적이에요. 정말 단기간 내에 일을 빠르게 잘할 수 있어. 그러겠죠. 한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니까요. 하지만 단점은 뭘까요? 단점이 뭐가 있을까?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 걸 생각해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또는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좀 민주적인 절차를 잘 거칠 수 있을까? 그거 어렵겠죠. 왜? 새끼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빠바박 내려가니까 좀 많은 의견들이 나오면 조용히 해 묵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친구들하고 약속 좀 주도적으로 정해지는 포지션에 있는 친구들이면 제 말에 공감을 할 텐데 그 안 듣는 게 나아요. 친구들 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명한테 맡기는 게 낫습니다. 그냥 그 친구한테 이제 나중에 여행 경비에 얼마를 좀 덜어줄 테니까 네가 다 정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 의견 내면 끝도 없어요. 특히 대학생들 되잖아요. 대가리도 더 커가지고 해외여행 같은 거 간다고 생각해봐요. 별놈 다 나옵니다. 이제 일본 간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야 우리 오사카 여행을 가자. 그래? 그럼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자. 자 정했어. 언제 갈 거야? 야 날짜부터 난리예요. 나는 뭐 월화수목이 좋아. 야 나 월요일에 알바하잖아. 화수목금 가. 야 나 근데 금요일에 돌아와야 돼. 그럼 대안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꼭 안 돼라고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그럼 이제 한 명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럼 3박 4일로 그냥 화수목 갈 거야? 그랬더니 그럼 그래서 그게 최선이잖아. 근데 꼭 거기서 한 새끼가 또 말을 거들죠. 근데 2박 3일 좀 짧은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리고 날짜 정해 픽스했어. 그 다음 이제 또 다음 고비가 뭐예요? 숙소죠. 야 그냥 우리 남자애들은 보통 야 그냥 싸게 하루에 10,000원밖에 안 하는 게스트하우스 가가지고 그냥 총 숙소에는 한 30,000원만 쓰자. 그렇게 정해지나 하다가 다른 애가 오 대박 야 여기 에어비앤비 개싸다. 그게 가자는 거야 뭐야. 그래서 그럼 글로 갈까라고 하면 아 에어비앤비 좀 그래 그냥 호텔 가자. 그 돈이 뭐 호텔이야.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자 또 정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정해야 돼. 그럼 뭐 할 건데 그래서. 자 그럼 가가지고 야 우리 뭐 쇼핑할래? 남자끼리 뭐 쇼핑이야. 야 그럼 우리 뭐 옷 가가지고 뭐 사진 찍을래? 남자끼리 뭐 사진이야. 맛있는 거 먹자. 야 난 밥 많이 안 먹잖아. 이걸 인원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해봐요. 5명, 6명, 7명, 8명 개판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적 독백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거든요. 이게 다 같이 모아놓고서 여행을 결정해도 힘들어요. 당장 2명이서만 여행 계획을 짜도 힘든데. 똑같아요. 정부가 뭔가를 발전시킬 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여러 명의 의견을 들으면 당연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겠죠. 근데 그거 조율을 언제 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개판인데 전쟁 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부가 주도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걸 따지지만 단점은 뭐겠습니까? 좀 강압적일 거고요. 억압적일 것이고 통제적인 게 심하겠죠. 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대기업들과 함께 이 거점을 정해가지고 각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대전광역시를 찍었어. 그럼 대전광역시 옆에 붙어있는 옛날 지금 말고 세종시는 서운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왜 발전 안 시켜줍니까? 대전만 시켜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또는 인천광역시 옆에 뭐 있어요? 인천 옆에 뭐 지금은 인천의 일부가 되어가지고 저기가 됐지만 송도 이런데 지금은 발전이 됐죠. 옛날에 아니 왜 우린 발전 안 시켜줍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또는 지금은 신도시지만 옛날에 분당 그냥 농촌 깡촌이었거든요. 여기 그냥 농촌이었어요. 그러면 경기도 발전시킨다, 서울 발전시킨다 할 때 분당은 왜 안 해주냐 이럴 수 있잖아. 그 의견 다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발전을 못해요. 하지만 당연히 거점을 찍고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소시민들이 배제가 되겠죠. 둘째, 자유가 억압됩니다. 이게 제일 큰 건데요. 여러분 이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한 게 뭐였냐면 들어봤을걸? 새마을운동입니다. 그 초록색 모자 쓰고 우리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 세대까지는 겪었을 여러분 부모님인데 몇 학번이시지? 엄마 아빠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보통? 40 중반? 중반 되셨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한 15년, 20년 정도 밑에 세대니까 안 겪으셨겠다. 여러분 부모님은 90년대 학번이시지 않을까요? 대학교를 90년대 다니지 않았을까? 아니면 2000년대거나? 그죠? 그럼 아니네요. 네. IMF 때나 IMF 끝나고 오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딱 응답하라 1988 세대거든요. 그 드라마 1988에 나오는 딱 덕선이랑 그 고세대야 딱.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그 동네 쌍무동 출신이어가지고 딱 고 1988 대학생을 88년도, 89년도 요때 다녔던 딱 고분들이신데 그분들 세대가 뭐냐면 중학교, 초등학교 때가 박정희 전두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마을운동 세대야. 아직도 기억을 하시더라고. 딱 그 아침이 되면은 모든 국민들이 정말 누가 시킨 것 시켰죠. 근데 누가 막 총 들고 위협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아침 6시, 7시가 되면 다들 나와가지고 국민체조 있죠. 해봤죠. 이렇게 빠바바바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국민체조하고 그 마을 회관에서 다 그 송출되고 있는 거 따라서 새마을은 노래 부르면서 집 앞슬기, 내 집 앞슬기 운동하고 막 국가가 이렇게 그 국민들을 동원시킨 거죠. 뭐 12시 이후에는 통금 금지, 다 집에 들어가야 되고. 사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난 새마을 운동 하기 싫은데? 아니면은 난 12시 이후에 클럽 가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정부가 주도해서 한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장점은 뭐예요? 효율적이고 발전의 속도가 빨라요. 단점은 억압적이고 자유가 박탈되겠죠. 그 시절의 문학들입니다. 서울 1964 겨울도 삼포 가는 길도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세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발전 속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발전으로부터 배제가 되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힘들지 내가 지켜줄게가 아니야. 복지가 아니라고. 발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우리 국민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그냥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나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일을 못하겠어. 난 못해요 하고 나사가 빠져. 그럼 여러분 그 나사를 잘 이렇게 달래줍니까? 아니죠. 그 나사를 버리고 새로운 나사를 끼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절의 소설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점들은 국가가 발전하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국가 발전에 쓰이는 소모품처럼 사람들이 사용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도태되고 낙오되며 버려집니다. 그 문제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게 이 두 개의 소설이에요. 이해됐어요, 배경은? 네. 자, 1964 겨울 볼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 서울 1964 겨울. 이거 제가 진짜 지금 설명한 내용들 다 이해했죠? 요 내용을 모르면 오늘 수업하기 참 힘들어진다잉. 여러분, 그 서울 1964 겨울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목의 의미예요. 보통 여러분 소설 제목이 뭐야? 주제거든요. 주인공이거나. 자, 해리포터의 주제가 뭐야? 라고 하면 해리포터가 주인공이겠죠. 그죠? 아니면 뭐 영화도 그러지 않아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뭔 내용이겠어요? 반지 관련된 거겠죠. 제목이 반지의 제왕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또 뭐 있을까? 자, 드라마 중에 정말 대박 쳤던 거 있죠. 도깨비가 자 드라마야. 뭐 하는 내용이었어요? 도깨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도깨비가 제목인데 도깨비가 안 나오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요, 보통 소설이 됐건 문학이 됐건 제목이라는 거는 주인공, 주제, 요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설의 제목 어때요? 서울 1964 겨울. 이 뭐예요? 너무 잘했어요. 소설의 배경이죠. 여러분, 배경이라는 거에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 공간, 계절, 시대. 이 네 가지가 배경에 해당합니다. 근데 지금 소설의 제목이 어때요? 서울 1964 겨울. 소설의 제목이 어때요? 단순히 배경을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해리포터라고 해볼까요? 제목이 해리포터여야 그게 해리포터 관련 내용인 걸 알 거 아니야. 근데 해리포터 소설 제목이 런던 2005년 여름 이러는 거야. 읽어봤더니 해리포터라는 애가 주인공이야. 근데 소설 제목이 런던 2005년 여름 이런 거라고. 자, 동백꽃 읽었죠, 여러분? 동백꽃. 거기 보면 동백꽃으로 귀결되는 아름다운 소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야. 그 니네 아빠 병신이라며 나오는 거 있잖아. 그 점순이. 그러면 동백꽃이라는 건 동백꽃이 소재이고 주제란 말이야. 되게 알싸한, 정확히는 이제 생강나무긴 하지만 그 어떤 소년의 그 사랑 이야기잖아요. 동백꽃을 동백꽃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 봄이잖아. 그죠? 그러면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 1921년 봄 이러는 거야. 이게 단순히 배경을 나열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배경을 나열하면 주인공을 여기서 유출할 수가 없죠. 주제도 알 수가 없죠. 자, 소설의 모든 걸 감춰버립니다. 그냥 단순히 나열만 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정보가 가려져 있는 거 뭐라 그래? 그걸 익명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 익명성을 지니는 소설이 돼버리거든요. 왜요? 자, 소설 안 읽은 사람. 구라치면 안 돼. 그래야 내가 설명을 한다고 한 100번쯤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읽었어 진짜? 나 진짜 그럼 바로 넘어간다. 여러분 이거 보셔서 알겠지만 정보의 익명성이 뭘 갖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워야겠다. 이거랑 연관됩니다. 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배경을 나열하고 있는 걸 통해서 정보의 익명성을 상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주인공이나 인물의 자아가 삭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주인공이 그렇게 중요했거나 주인공을 강조하고 싶었으면 제목의 이름에 주인공이 들어가야 되거나 주인공이 하는 행동과 관련된 무언가가 주제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썼죠. 뭘 썼어요? 그냥 배경을 나열했죠. 그럼 어떤 효과가 생겨요? 주인공은 이름도 필요 없는 애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주인공의 이름을 실제로도 공개하지 않아요, 소설에서.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일기를 쓰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냐가 아니라 지금이 몇 년도인지만 써놓은 거야, 제목에다가. 그럼 되게 이게 뭔 말하고 싶은 거지? 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보를 차단시켰기 때문에 주인공이나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없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미 제목부터 나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아. 해리포터가 아니라 런던 2005년 여름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알겠죠? 자, 그리고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주인공 3명 나오잖아요. 누구 나와요? 나. 그리고 안. 사내. 자, 나는 뭐 하는 애예요? 구청 병사계 직원입니다. 자, 구청 병사계는 쉽게 말하면 분당구청에서 병사과, 그러니까 군대 보내고 이런 일 담당하는 사람이야. 병사계는. 그냥 쉽게 말해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아는 뭐 하는 사람이야? 대학원생. 사내는 직업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죽었죠. 그리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만나요? 이거 되게 커요. 일단 선술집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들은 아직 선술집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가보거나 할 일이 없지 않나요? 아직 애기들이야? 뭐 술 먹어봐야 친구들이라서 뭐 우르르 몰려가지고 뭐 뽀리깐 술 먹고 있겠죠. 뭐 여러분 술집은 못 가잖아. 술집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 빡세요. 민증검사. 뭐 가봤자 편의점에서 뭐 몰래 저기 술 담배 사오는 게 다겠지 뭐. 선술집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 술집에 가면은 이렇게 아빠 엄마랑 고깃집을 간다고 해봐요.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의자를 놓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술을 먹잖아요. 여기서 오래 앉아가지고 막 술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하잖아. 근데 선술집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서서 먹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딱 여기 길거리 붕어빵이나 떡볶이 있죠. 길거리에서 파는 거. 그런 술집이에요. 포장마차야, 포장마차.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여기에다 이렇게 갑판을 내어놓고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서가지고 술이랑 가벼운 안주를 먹고 집에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퇴근을 하다가 오늘 그냥 술이나 빨리 한 잔 먹고 집에 갈까? 할 때 쓱 먹고 쓱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딱 길거리 포장마차나 길거리 떡볶이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그 공간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좁죠? 서서 먹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말은 친한 친구들끼리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저렇게 혼자서 와서 빨리 먹고 가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자, 일회성이에요. 내가 거기 먹고 일회용품처럼 그냥 빨리 집에 가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뭔가 특별한 유대감을 갖지 않아요. 또 소비성. 소비성이라는 거는 그냥 훅 소비한다는 거야.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휘발성. 휘발유가 금방 날아가는 기름이거든요. 금방 날아가는 기름처럼 슝 하고 사라지는 관계라는 건데요. 여러분 붕어빵 사러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 심부름으로. 자, 붕어빵을 사러 가서 거기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어요. 여러분 그날 저녁까지 그 사람 다 기억해요? 절대 기억 못할걸? 아, 물론 정말 예쁜 사람이나 정말 잘생긴 사람 같은 사람들은 우와 할 수 있겠지만 편의점만 가도 편의점에서 마주치는 사람 얼굴, 알바생 얼굴도 기억 잘 못할걸요? 여러분 오늘 학원 오면서 만났던 그 지하철이나 버스 탄 친구들은 거기서 본 사람들 얼굴 다 기억해요? 그럼 대단한 거예요. 보통 안 그러죠. 그런데 사내와 안과 내가 만나는 공간이 어디예요? 선술집이에요. 그럼 이들은 평소부터 친해요? 또는 앞으로도 이 관계를 이어나갈까요? 얘네는 선술집에서 만났다는 설정 자체가 어떤 설정이에요? 이들의 인간관계는 찐친이야? 거친구죠. 매우 표면적이죠, 관계가. 그리고 금방 날아갈 거니까 일시적이죠. 그리고 휘발적입니다. 즉, 진짜 인간관계가 아니라 오늘 하루 정도 그냥 같이 술 먹는 관계예요. 자, 이 소설이 잔인한 점은 뭐가 있냐면 결국 사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아내가 죽었죠. 근데 아내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다가? 네, 옛날에 여러분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해부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사람이 누가 시신을 병원에 주고 싶겠어요. 자기 가족을 장례 치러주고 화장해주고 그러고 싶지. 근데 그럴 돈이 없으니까 아내의 어떤 시신을 팔아서 그 돈을 옛날에는 그렇게 병원이 시체를 샀거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해부 실습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아내의 시신을 팔고 그 돈으로 이제 아내의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으니까 되게 정말 역설적이고 모순적이고 슬픈 현실인데 그 죄책감이 심하죠. 여러분도 돈 없어가지고 부모님의 시체를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그 말도 안 돼요. 고통스러울걸? 결국 사내는 미쳐버리죠. 그 돈을 가지고 선술집에 들어와서 처음 본 남자 둘한테 오늘 비싼 음식 다 드세요. 제가 삽니다. 요지랄을 해요. 왜요? 이 돈을 빨리 없애고 싶으니까. 결국 그 죄책감이 맥스에 달한 장면이 어디입니까? 돈을 불에다가 막 던지죠. 불타는 집에다가 막 돈을 던져버린단 말이야. 그 돈이 더러운 돈 같은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소설의 가장 끔찍한 장면이라고 한다면 저는 마지막 장면을 꼽고 싶거든요. 마지막에 이 세 명이 이제 술을 먹고 그날 피곤하다 하고 셋 다 어디로 가요? 여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호텔은 아니고요. 모텔 정도예요. 되게 그냥 싸구려 숙소? 거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누가 왔다고 이름을 적잖아요. 방명록에다가. 다 가짜 이름 써요. 거기서 또 뭘 할 수 있어요? 사회 전체에 뭐가 퍼져 있는 거야? 이 사회가? 익명성이 퍼져 있는 거죠. 내가 누구를 대할 때 진짜 내 모습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딱 거짓말. 사실 저는 이 소설이 요즘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SNS가 판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SNS에 인스타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거기 나오는 뭐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들? 전 그 인플루언서라는 말 자체가 진짜
그냥 저 같은 꼰대 아저씨가 하는 말이니까 뭐 저 꼰대 틀딱새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인플루언서라는 말 자체가 너무 꼴값 떠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 맘대로 인플루언스를 줘요? 인플루언서 뜻이 그거잖아요. 영향을 주는 사람. 근데 그걸 직업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요즘은. 직업이라고 해봐야 뭐 당연히 부모님이 낳아주신 잘생기고 예쁜 얼굴과 몸이겠지만 그 예쁜 얼굴과 몸으로 뭐 해요, 걔네? 그냥 어디 가가지고 이쁜 사진 찍어 올리면 그걸로 뭐 해? 그걸로 팔로워를 모으고 팔로워가 늘어나면 광고를 받고 광고를 받은 돈으로 살아가고 뭐 당연히 좋죠. 그리고 또 요즘 특히 청소년들은 외모에 관심 많을 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예쁘고 잘생긴 언니 오빠들은 돈도 잘 버는구나. 저는 제가 꼬인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능력이 되어서 그러니까 뭐 직업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예쁘고 잘생겨서 그걸로 또 유명세를 얻는 거는 멋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위 인플루언서를 직업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좀 꼴값 떠는 것 같아요. 그 육신이 없으면 즉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즉 껍데기만 사는 거잖아.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껍데기는 가라에서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존재 같다고 느껴서 저는 그래서 그 연애 프로그램들을 잘 못 보거든요. 그 너무 티나요. 나 그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가 될 거야 하고 그 튀어나오는 그 사람들이 저는 좀 곱게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꼬인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사랑을 찾기 위해 나왔어요라는 걸 빙자하여서 그냥 나 유명해지고 싶어요 이잖아요. 그 정도로 요즘 사회도 내 정보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겉모습을 봐라 이런 느낌이 많은데 옛날엔 더 심했던 거죠 그게. 자 그래서 얘들아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마지막에 사내가 그 여관에 들어갈 때 이 둘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같이 있어달라 그러죠. 물론 저도 처음 본 남자가 같이 자달라고 하면은 미쳤어요 라고 할 거긴 해요. 하지만 느낌이 쎄하잖아. 애가 좀 이상하잖아. 처음 봤을 때부터 처음 본 사람한테 고급 안주들 다 사주면서 제가 살게요 이러고 눈가름 돌아있고 이미 불 보자마자 막 불에다가 돈 집어던지는 새끼를 보면은 저 새끼 이상한데? 느낄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사내가 같이 있어달라고 했다는 게 그의 마지막 시그널이란 걸 알아요. 그 다음날 얘 죽어요. 얘 자살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 아내 주고받는 대화가 어떤 대화입니까? 이게 대박이잖아요 마지막에. 아니 내가 말하나? 아니 말하죠? 아니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 남자 역시 죽었습니다. 내가? 역시. 이 둘 다 얘가 죽을 거 알았어요. 이건 방조예요. 사람이 죽을 걸 알았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애가 꼬물꼬물 기어가지고 저 기차길로 걸어가. 아무리 그 애를 몰라도 가서 멈춰서 애를 들겠죠. 본능적으로. 근데 죽을 걸 알면서 기차에 치이면 터지나? 이걸 보고 있는 건 개또라이 사이코패스잖아요. 지금 둘이 한 행동이 그거랑 뭐가 달라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그 정도로 이 당시 사회가 발전의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관계나 정상적인 인간의 사랑과 정 같은 게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후복구 과정의 하나의 기계처럼 쓰였기 때문에 박살난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뭘 느낀다? 무기력함과 무력함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어 한번 쳐볼게요. 자, 이 세 인물은 사회 속에서 거대한 구조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절망감과 권태를 느끼고 있다. 여러분 권태가 뭔지 알아요? 그 왜 많이 들어봤겠지만 뭐 연인들끼리 만나다 보면 이제 권태기 이런 거잖아요. 권태가 뭐야? 권태. 권태기가 무슨 기간이에요?
그 권태롭다가 원형이거든요. 권태로움이 뭐야? 다들 많이 힘들어요? 정신 차려 빨리. 권태로움이 뭐예요? 권태기가 어떤 겁니까? 상대방에게 느끼던 감정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죠. 별로. 그러니까 권태기가 오면 여러분 권태기 와봤어요? 권태기가 오려면 연애를 해야 되는데 연애는 하고 있어요? 연애를 좀 하세요. 여러분 정말 연애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내가 느끼던 감정이 메마르고 더 이상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며 푸석푸석해진 관계를 권태롭다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지루해졌다예요. 지루하다. 근데 지금 이 세 인물은 도시 문명 속에서 무언가 할 수 있어 라는 의지가 아니라 절망감과 권태로움을 느껴요. 그 말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뭘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자유와 의지를 상실한 거겠죠. 대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지만 부품화되어 버렸고요.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복이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익명적으로 살아야 돼요. 즉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이 당시에 새마을운동의 일원 같은 걸 한다고 치면 그냥 열심히 사는 기계가 돼야 된다고요. 자 얘들아 이거 내가 좀 어려운 말 써줄 건데 그럼 사회가 마치 아름다운 하나의 거울처럼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서로 공감도 못하고 융합도 되지 못하고 마치 깨진 거울처럼 사회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박살났다 그래서. 유리가 깨지면 뭐가 나와요? 네. 깨진 유리 조각처럼 통합되지 못하고 각자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걸 파편화라고 합니다. 좀 고급진 말이에요. 파편화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삼포 가는 길. 자, 여기도 주인공 3명이죠. 주인공 영달, 정씨, 백화. 3명이 나옵니다. 자, 이제 배경 설명은 다 했으니까 좀 빨리 할 수 있겠네요. 셋 다 어떤 인물이에요? 돈 많아요? 부자예요? 약자죠. 그럼 문학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소시민이라고 합니다. 영달이 뭐 하는 애예요? 막부, 일용직 노동자죠. 그러니까 노가다, 공사판에서 일하는 노동자예요. 정씨는요? 얘도 노동자인데 출신이 감옥 갔다 왔잖아. 깜빵 출신이야. 왜? 얘가 진짜 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뭐 물건을 훔쳤어요? 왜 갔어요? 정치범이에요. 즉, 그 당시에 군부 정권에 이렇게 올바른 목소리를 냈다가 바로 찍혀가지고 너 빨갱이지. 감옥 간 거야. 그 정치범들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잡아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억압적이고 좀 독재에서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정씨는 그런 정치범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회로 돌아왔을 때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이미 블랙리스트로 얘를 찍어놨기 때문에 올바른 직업을 구할 수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백화는요? 술집에서 몸을 파는,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이 여자는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이제 사촌인가요? 누구죠? 누군가가 이제 얘를 팔잖아요. 돈을 벌려고 이 어린 꼬마를 술집에 판 거야. 그러면 술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나중에 너 그 돈 갚을 때까지 못 나가. 그래서 이제 되게 부당하고 억울한 그런 지옥 같은 삶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 건데 백화는 그러다 보니까 사랑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요. 술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사랑을 주지만 백화가 사람들은 다 그냥 술집 여자로 생각하니까 다 버리잖아요, 얘를. 그래서 늘 버려지던 여자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도망치죠. 그래서 도망친 길에서 영달과 정씨를 만납니다. 이 세 명은 어딜 향해요? 이 약자들은 서로 모여서 다 어디로 향해요? 삼포로 가요. 가는 길에 세 명은 서로에게 처음으로 그 어떤 위로가 돼주죠. 특히 백화랑 영다리가 썸 타잖아요. 영다리가 이제 노동자고 좀 피지컬도 좋으니까 백화가 가다가 발목을 접질릅니다. 그래서 악 하고 이제 발목을 작살나요. 근데 우리 영달이 어떻게 해요? 덮어줘요. 스윗남이야. 업고 한참을 걸어가요, 그 눈밭을. 근데 이제 백화가 이렇게 딱 전형적인 플러팅이긴 한데 아우 너무 무겁죠? 내려주세요. 이러니까 영달이 뭐라 그래? 사실 영달이도 내가 볼 때 그렇게 연애 경험이 많은 애는 아니거든요. 그 또 백화가 아무리 그래도 술집에서 일했을 정도면 예쁠 거 아니야. 그 이제 영달이가 괜찮습니다. 이러고 이제 업고 간 거야. 이제 둘이 이제 거기서 인간적인 교감과 정을 느낀 거죠.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같이 걷고 밤에는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저기 하고 좀 이렇게 진실 게임 같은 것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생겼어.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나오지만 결국에 영달, 정씨, 백화가 삼포를 향해 걸어가다가 영달이가 백화를 떠나보냅니다. 왜 떠나보내요?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기차역에서 영달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백화한테 어디든 갈 수 있는 기차표 하나랑 계란인가? 그 두 개를 이렇게 쥐어준 다음에 백화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왜 보내요? 아니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면 같이 있지? 왜 같이 있지 않아요? 슬픈 현실에 대한 자각이에요. 아니, 이 여자랑 사랑을 해. 그래서 지금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해봐. 결혼을 하든 같이 살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나야, 내 한 몸이야. 힘들고 그지어도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먹고 해도 되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그렇게 두긴 힘들죠. 어떻게 보면 리얼 순애예요. 그래서 영달이는 백화한테 본인이 가진 돈을 다 털어서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보내줘야 된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슬픈 현실 때문에. 백화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울면서 안녕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장면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백화가 갑자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헤어지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해버립니다. 제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하면서 뭐라 그래? 이름이 갑자기 구수해지거든요. 원래 이름이 점례라고 합니다. 옛날 이름이에요. 저희 할머님 때 이름입니다. 우리 할머니 때는 이게 되게 힙한 이름이었어. 주인공들이 이렇게 가서 그 결국에 백화는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굿바이 한 다음에 마지막에 슬픈 장면이 뭐냐면 영달이랑 정씨가 그래서 이 백화 보낸 다음에 삼포 가는 길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켓 끊으려고 앉아있는데 대합실에 그 할아버지 한 명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계시다가 영달이랑 정씨가 할아버지 저희 저 삼포 가려고요. 삼포 그대로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삼포를 뭐하러 가? 삼포 거기 완전 다 개발돼가지고 도시야 도시 라고 하거든요. 애초에 이들이 다 삼포를 향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예요? 그죠? 도시 문명에 적응하지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마음 편하게 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의 고향마저 어떻게 됐대요?
개발돼 버렸대요. 이제 없대요. 그 말은 돌아갈 고향이 상실된 거죠. 마음의 안식처가 파괴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삼포라는 도시는요. 실제 지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실제 지명이 아니야. 삼포란 도시가 없어.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도 없는 도시 이름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끝끝내 도달할 수 없는 머릿속에 있는 허상이라는 이미지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슬픈 거죠. 도시에서 버려진 약자들이 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 쳐주세요.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버려진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럼 그 뒤에 넘어가서 그 당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체크할게. 자, 여기 볼까요?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화에 따라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거 이동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로 인한 농촌 해체와 도시로의 인구 집중, 궁핍화, 군부 독재 권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자, 무엇보다 이 당시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형광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상실된 사회. 인간은 그저 사회 발전, 다시 말해 돈을 위한 하나의 부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서울 1964 겨울도, 삼포 가는 길 모두 사회로부터 쓸모를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 구성원들이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다 버려진 존재예요. 자,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체크 하시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죠. 1964 겨울에서는 주인공들이 어떻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 있는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삼포 가는 길은 어때? 각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거라 여기던 고향마저 상실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잃어버린 내용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서평 쓰실 때 지금 제가 밑줄 쳐드린 부분들에다 싹 다 활용해서 쓰시면 아주 좋은 서평 나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중요한 내용 한번 채워볼까요? 자, 선술집 어떤 공간입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적을 거예요. 선술집이라는 거는 일단 부자들이 가는 데가 아니야. 야, 이재용 아저씨, 삼성 이재용 아저씨가 떡볶이 사 먹으러 나올 것 같아요? 떡볶이를 먹어도 정말 좋은 떡으로 정말 좋은 고추장으로 해가지고 건강하게 먹지 않을까? 막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쑤시개로 막 집어 먹으면서 어묵 국물 마시면서 막 이러실 것 같아요? 절대 붕어빵도 안 드실 것 같잖아요, 뭔가 그분? 뭔가 되게 천년만년 사실 것 같잖아, 느낌에? 뭔가 안 좋은 거 절대 안 먹고 두쫑쿠 이런 거 진짜 절대 안 먹고 대신 살 수는 있겠죠, 두쫑쿠를. 두쫑쿠 하는 가게를 살 수도 있잖아,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선술집은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서민적 애환의 공간입니다. 좀 슬픔이 있는 공간이에요. 동시에 일시적이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고요. 휘발적인 그런 인간관계. 이 사람을 신경 쓰지도 않고요. 잠깐 있다 돌아갈 거고요. 우연하게 만나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는 그런 어떤 허상 같은 인간관계가 상징되는 공간인데 이게 뭘 상징해요? 그 당시에 단순히 그냥 술집만 묘사하는 게 아니야. 이게 뭘 닮아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 이거랑 너무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두 번째. 얘들아, 이거 대사 봐봐. 정체를 알 수 없는데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 사내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지금 최소한 내가 같이 술 한잔 먹으려고 모이게 됐어. 어떻게 우연히. 그래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 이름은 뭐예요? 이런 게 보통 그 순서 아니에요? 근데 안 궁금하대요. 안물안궁이야 지금. 뭐야, 어떤 태도야? 이 당시 사회가 어때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촘촘하게 맺어져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 유대감이 그걸 뭐라 그랬어? 탁 깨진 거. 그렇지. 좀 많은 거를 팽배하다고 합니다. 자, 유대감이 상실된 채 무의미한 관계가 팽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냉소적, 되게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고 무관심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여기서 이제 이어져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파편을 설명할 건데요. 지속적으로 이 대사가 이렇게 나와요. 점점점 대화가 끊겼다.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드라마나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해봐요. 초반에 연인들이 막 사랑할 때는 떠들고 막 짜자자자 얘기하고 막 이래요. 권태기 오고 관심 없어지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그 직감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돼서 연애를 하다 보면은 얘랑 헤어져야 되나? 라는 고민을 언제 하냐면 그냥 앉아있는데 안 궁금해. 보통 같으면 자기야 오늘 뭐 먹었어? 난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 잘 잤어 이러잖아요. 잘 잤는지가 안 궁금해요. 잘 잤어를 안 물어보고 싶어져요. 안 궁금해. 잘 잤는지, 뭘 먹었는지, 출근은 했는지, 학교는 갔는지가 안 궁금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게 권태로움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어때? 대화가 끊겨. 뚝뚝 끊겨. 그 말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 없어? 인간관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통이 끊기고 사회가 이렇게 뚝 끊어진 단절된 모습을 고발하는 거죠. 이 당 사회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았다. 자, 그럼 사내가 갑자기 막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비싼 음식을 시키고 돈을 막 다 이렇게 하잖아요. 막 돈 던지고. 그거 왜 그래요? 오늘 막 플렉스 나 오늘 뭐 좋아 막 이러는 거야? 왜 하는 거야? 그렇죠. 왜? 뭐 때문에? 죄책감. 죄책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적어드릴게요. 아이고. 어떤 그 아내의 시신을 팔았다고 하는 죄책감도 클 거고, 결국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이 돈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 가치, 그거에 굴복했다는 스스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환멸나는 거야. 내가 환멸난다. 너무 싫다. 나의 모습이 너무 싫어. 죽어버릴 거야.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리고 진짜 죽었고요. 좀 씁쓸하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저 개미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소설 읽은 친구들은 알 텐데 1964 겨울 보면 마지막에 나랑 아니 역시 그 사람 죽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하고 사내의 죽음을 지나쳐서 그냥 나와요. 그리고 졸라 잔인할 정도로 차갑게 나온 다음에 사람이 죽었는데 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알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럼 살펴가세요. 이러고 집에 가요. 너무 잔인한 사회거든요, 지금. 플러스 그때 내가 방을 나서려고 하는데 방바닥에 뭐가 지나가요? 개미 하나가 지나갑니다. 근데 내가 멈칫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개미가 뭘 상징할까요? 숙소의 불결한 위생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그랬을까? 아니에요. 날 멈칫하게 만들잖아. 그냥 그 방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내가 잠깐이나마 멈칫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뼈만큼 남아있는 양심입니다. 저 개미는 내 마음에 요만큼 남아있는 인간적 양심을 상징해요. 날 끝끝내 붙잡은 작은 양심. 그래서 개미의 의미 적어드릴게요. 보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문제점들을 억지로 외면하는 스스로에 대해서 좀 성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적어놓으시면 좋은 게, 그럼 이 성찰이 되게 적극적이고 주체적이며 능동적입니까? 아니에요. 개미를 보고 해야 될 만큼 미약하고요, 부족하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외부의 개미를 본 거기 때문에 소극적이에요. 절대 이 남자의 자기 반성은 주체적이지도
주도적이지도 능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아주 조금 정도. 알겠죠?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글쓰기 같이 요거 답 적기 전에 앞에 배경 설명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배경에 대해서 또는 이 작가랑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잘 해줘야 정말 그 부분을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만 그 뒤에 나오는 어떤 글쓰기를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앞단에 제가 거의 한 40분 가깝게 맨날 책을 풀어드리는데 그것들이 지루할 수도 있고 좀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거 잘 들어줘야 돼. 그래야 뒷부분 채우는 거에 90%를 담당하는 게 그 앞에 푸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힘들더라도 좀만 같이 이겨내 봅시다. 자, 여기 봅시다. 인물들은 그들을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이게 익명성. 파편화죠. 자, 현대 도시인의 삶이 자기중심주의와 익명성을 바탕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 조금 제가 어려운 말 적어드렸는데 기호적 위상으로 상대를 인식한다란 말 있죠? 이 좀 고급진 말이야. 얘들아, 기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4 더하기 4는 8이야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이걸 안 쓰고 얘를 x로 써버리면 이 x라는 이 미지수를 알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굴리잖아요. 이때 원래 4의 모습이 아니라 4를 지워버린, 즉 4의 정보를 없애버린 걸 우리가 이런 걸 기호라고 하거든요. 이 기호화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기호처럼, 날 다 숨겨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호적이라 그래요. 위상이라는 건 모습을 의미해요. 기호적 위상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뭐 너무 고급진 글이 되겠죠? 그냥 단순히 뭐 익명성이에요 보다는 기호적 위상이다 이러면 너무 좋은 글. 그 다음 얘들아, 인간의 가장 기본이 언어적인 의사소통이잖아요.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 근데 세 사람의 대화는 전혀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들의 인간관계는 파편화된 삶 속에서 박살나가고 있다.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내향형인 사람들은 사람 많이 안 만나고 이런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소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단순히 누가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가 아닙니다. 저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인간관계가 박살나버려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올바르게 대화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걸 말하는 거라서요. 대화가 단절되었다라는 표현 되게 중요해요. 대화가 끊겼다.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3명의 대화는 끊길 수밖에 없는가? 당연히 서로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겠죠. 나머지는 다 본 거고. 자, 제목의 상징성을 넣어보세요. 그 뒷페이지에. 76페이지에 제목의 상징성, 별표. 아까 얘기했지만 해리포터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 런던 2005년 여름 막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 서울이란 도시는 근대화의 상징, 무관심의 공간, 물질만능주의, 부정적. 겨울은 추위와 어둠의 이미지, 계절. 그러니까 이미 소설의 제목을 통해서 그 당시에 부정적인 시대를 유추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대적인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익명성은 아까 얘기했고요. 선술집, 거리, 뭐 화재 현장, 대화 다 얘기했던 거죠. 산포 가는 길로 봅시다. 77페이지.
자, 그러면 삼포 가는 길 첫 번째. 얘들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동행도 없이 갈 길이 아득했다라고 하는 영다리의 대사. 나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라는 건 뭘 잃어버린 거죠? 아니, 사람이 도시를 나왔는데 어디로 가지? 뭘 잃어버린 거죠? 공부를 하다가 나 공부를 왜 하지? 목적과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당시 도시화된 사회가 그냥 버린 거죠. 이들을 약자들을 보호하거나 지켜준 게 아니라 너 적응 못해? 죽어. 이렇게 좀 배척하는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이름은 백화지만 가명이에요. 안 알려줘. 처음에 되게 양칼지게 튕긴단 말이야, 백화가. 이게 익명성을 갖잖아요. 일단 첫 번째가 익명성 부여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익명성이 생기면 무슨 효과가 생기죠? 익명성이 생기면 자아가 없어져요. 그럼 백화가 자기 이름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뭐야? 자아를 공개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이 사람하고 진짜 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재한다라는 고급진 말이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재했기 때문에 굳이 저 사람에게 내면적인 이해나 인간적인 공감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거부하는 거죠. 안 해줄 거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전 이게 좀 여러분 세대한테 맞는 입장으로 가자면 핸드폰 번호는 알려주기 싫은데 인스타 아이디 교환은 하잖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요즘 대학생들도 그 번호 교환은 잘 안 하거든요. 뭔가 번호라고 하면 되게 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번호는 안 주는데 인스타 교환은 되게 쉽게 해요. 왜냐면 인스타는 표면적이고 얼마든 내가 나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학생 때는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포샵이라고 하죠? 거의 수술을 하던데요, 사진으로. 정말 못 알아보겠어요. 가끔 몇몇 친구들이 카카오 채널로 저한테 연락하잖아요. 채널이 여러분들 카카오톡 프로필로 뜨잖아. 물론 사진이 없는 친구들도 있죠. 대부분 이렇게 숨겨놓으니까.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다 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다 떠요. 누구 몇 학년 이렇게 떠. 그래서 내가 답해야겠다고 들어갔어. 선생님 쉬는 날이라. 근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이 있잖아요. 이렇게 얼핏 봤던. 근데 카카오톡 프로필로 이렇게 떠 있는 사진이 이 친구 아닌가? 왜냐면 아니면 다른 답을 해줘야 되니까. 분명히 그 학교 그 친구 맞는데? 하고 사진을 눌렀어. 야, 그 정도면 수술이야. 야, 이거 너무 심하잖아. 아니면 사진을 안 찍는 이만 못하게 하던데요? 사진 맞아요? 사진을 찍어 놔서 이렇게 프로필로 해놓은 정도면 프로필이 나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쓴 채로 다 가려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어. 혹시 죄 졌어요? 도피 중이에요? 그런 게 아닌데 왜 뭐 불법 체류자입니까? 근데 왜 남자애들은 또 너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커트라인이 낮아요 또. 너무 자신감이 많아. 이게 너무 얼빡이야. 그건 또 좀 거리감을 뒀으면 좋겠어. 그 카카오톡 프로필이 날 노려보는 것 같아. 거의 막 이러고 있어 사진에서. 네, 또 그것도 부담스럽지만 우리 숙녀분들은 최소한 양심을 좀 챙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사람 같아요. 이게 뭐 아예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이 친구라고? 이러고 이제 옆에 여러분들 저 출입문 들어오려고 찍은 거 있잖아요. 두 개를 비교해 보거든요. 와 이건 여러분 프로필 사진은 엄마도 못 알아보지 않아요? 엄마도 못 알아볼 것 같던데 거의. 그런 친구들 있죠. 뭐 이렇게 전 여러분하고 당연히 SNS 친구 아니니까 모르지만 뭐 스토리나 게시물 같은 거 올릴 때 거의 뭐 다른 사람으로 올리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나중에 어른 돼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SNS에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저거랑 뭐가 달라요. 익명성하고 백화가 자기 이름 백화라고 부르는 거나 여러분이 스토리 이런 데다가 올리는 사진 이렇게 다 뽀잡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익명성을 부여하고 있다. 자, 하지만 거꾸로 별표 마지막에 백화가 대합실을 떠나면서 자기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건 완전 다른 의미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뭘 회복한 거죠? 그렇지. 유대감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공개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는 의지가 나오죠. 내 진짜 자아의 모습을 공개하니까 진정한 인간적 관계가 좀 형성되는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자, 그럼 노인의 말을 듣고 결국에 맨 마지막에 영달이랑 정씨가 저희 그러면 산포 가려고 합니다. 노인이 그 뭐하러 가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유일한 마음의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산포도 어떻게 됐기 때문에? 개발됐기 때문이죠. 파괴된 거죠. 정리해 볼게요. 소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향? 마음의 안식처? 그러니까 파괴된 거죠, 뭐. 돌아갈 수가 없죠. 갈 수 있는 데가 없지. 집이 파괴됐는데. 그러니까 뭔가 도시에서 이렇게 아등바등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고향에 가서 좀 편하게 돈을 못 벌더라도 편하게 마음의 안식을 원했는데 불가한 거고요. 영달은 왜 산포를 원했을까요? 왜 산포라고 생각했을까 계속? 그렇지.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해줄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
좀 도시의 문명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지명이라 했죠, 삼포가. 작가의 의도가 뭐예요? 끝끝내 가난한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고통을 강조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뭐 당연하죠. 삼포가 없는 데인데 어떻게 가요? 도시가 발전하고 공장이 많아지고 산업화가 심해지면서 나라 전체는 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뭐가? 소시민, 약자들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배척되고 외부로 쫓겨난 겁니다. 낙오된 거예요. 그 말을 꼭 넣어주세요. 소시민이란 단어들을.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일상적 자리에서 밀려나고 소외된 사람들은 군더더기처럼 소외된 존재지만 강행되는 도시화를 거부하고 자유인의 입장에서 사회 구조에 과감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 도시 문명에 남으려고 한 게 아니라 떠났잖아요. 그게 되게 저항적이죠. 됐죠? 나머지는 여러분 그 뒤로 넘기면 삼포의 의미 있죠, 여기. 이거. 이 삼포의 의미는 좀 별표 치세요. 삼포는 실제하는 곳은 아니지만 안식처, 이상적인 공간. 정씨한테는 어린 고향이고 영달한테는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희망, 그리고 백화한테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였는데 결국 삼포는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또다시 한번 그 상실감이 오겠죠. 사람들마다 어떤 마음과 어떤 그 심리적인 걸 갖게 되는지 정리해놨어요. 사실 요것만 정리해도 그 요 마지막에 있는 여기만 정리해도 그 서평 쓸 때 소설 내용 요약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요약을 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있잖아요. 등장인물 영달, 정씨, 백화 3명이 나오는데 영달은 이런 인물, 정씨는 이런 인물, 백화는 이런 인물이다 해도 끝이야. 뭘 더 안 써도 돼. 그럼 소설 다 요약이 돼요. 자, 여러분 그 토론해보기 단계이긴 한데 이게 어떤 내용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그 첫 번째는 나와 안 씨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은 나와 안 씨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전 좀 궁금하기도 한 게요. 요즘 친구들은 저희 때보다도 더 개인주의화 됐다고 느끼거든요. 저희는. 여러분들 물론 뭐 저렇게 사람이 죽었는데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은 정말 정씨나 정씨란다. 나나 안하고 많이 달라요. 타인의 어떤 불행, 고통, 거기에 정말 많이 공감을 하나요? 저는 제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1년 1년을 살수록. 사회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죽음이 너무나 흔하고 무감각해지고 타인의 일상보다 내 일상이 더 중요해지고 물론 어떤 사람이 안 그렇겠냐만 뭐 여러분도 당장 친구들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해볼까요? 서울대를 보내준대요. 여러분 서울대 합격을 한대. 대신에 제일 친한 친구 2명이 삼수를 해야 된대요. 봐봐, 고민도 안 되지 않아요? 그걸 안 돼요? 내 제일 친한 친구 2명이 삼수하는 대신에 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조건이 생겼어.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저는 벌써 삼수 시킬 친구 2명 골랐어요. 바로 떠오르는데요. 두 새끼 뭐 2명? 전 10명까지도 뭐 10명이 뭐야. 우리 학교 전체가 다 재수해도 내가 그냥 가었으면 좋겠구만. 알바야? 이런 솔직한 마음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요. 내 영혼도 바꿀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봐. 나중에 내 평생 친구야. 정말 장기 이식을 해줘야 돼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이든 나중에든. 그 친구 대신에 내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갈 수 있고 그 친구는 재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졌어. 그럼 안 갈 거예요? 좀 무조건 겁니다. 친구한테 설명도 할 거예요. 설명이 뭐야? 통보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받아들여라. 너 따위가 어차피 대학 갈 수도 없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그 정도로 개인주의가 있다고 하면 또 있는 사회인데 너무 타인의 죽음에 무감각하진 않나? 라는 좀 그런 자기 반성적인 성찰을 좀 넣어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친구들 우수답안들을 몇 개 이제 저기 밖에 걸어 놓을 거예요. 특히 이제 지우 같은 친구들이 글을 잘 쓰는 거에 마지막 게 뭐냐면 그거 우리 요약하고 중요한 장면 쓰고 시 연계해서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걸 집어넣어 주는 게 되게 좋아요. 맨 마지막에. 오늘 이 소설을 읽고 나는 요런 질문 있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지만 개인적인 인생을 중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 안 해보게 되었다. 요 질문을 넣어주면 딱 완벽하게 끝나거든요. 토론해보기까지 넣어주면 되게 좋은 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안 넣어도 됩니다만 넣으면 글이 되게 완성도가 높아져요. 그럼 자기 생각 써주는 거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자기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어떤 공동체의 유대감이 너무 없어지는 게 좀 안타까웠다. 넣어주면 완벽하겠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라. 자, 그리고 다음은 이건데 이건 그냥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린벨트라는 게 있거든요. 개발할 수 없는 땅들이 있어요. 왜요? 아파트 다 지으면 되잖아요. 네, 조건도 안 되고 또 그거 다 파괴하면 환경은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판교예요. 낙생고등학교 올라가는 길 쪽으로 다 거기 숲이거든요. 올라가면 자벌도 옆쪽으로 본 적 있을 거예요. 자벌도 옆에 다 숲이에요. 아니 거기 밀어버리지 왜? 거기다 아파트 짓지 왜? 못 지어요. 그린벨트라. 그거 개발 못해요. 거기 이만큼. 거기까지 파괴하면 너무 자연이 훼손되기 때문에 안 시키는 것들이 그린벨트예요. 근데 삼포 가는 길 같은 거 본다고 해봐요. 아직 도시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고 가정해봐. 여러분은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 또는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발? 보존? 사실 여러분도 이미 너무 개발된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는 보존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저기라도 보존시켜야 좀 전통 문화가 됐건 자연이 됐건 보존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 지역 살고 있으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농담처럼 전해지는 말이지만 대도시인지 아닌지 좀 발전된 곳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뭐 있는지 보면 돼요. 5가지를 만족하면 대도시잖아요. 맥날, 맥도날드, 스타벅스, CGV 하나 뭐지? 2개 더 있는데 올리브영 하나가 뭐지? 뭐 예를 들어 그냥 베스킨라빈스? 뭐 예를 들면 요거 있으면 얼추 딴 건 다 갖춰진 상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편의점이나 약국 같은 게 없는데 올리브영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이게 지어졌다는 거는 다른 시설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발전된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도시가 발전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럼 발전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 도시 사람들은. 그때 발전과 보존 중에 무엇을 우선해야 돼? 는 답은 없습니다만 고민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시로 넘어오겠습니다. 이거 아마 아는 친구도 있을걸?
여러분 요 시 본 적 없어요? 슬픔이 기쁨에게? 있지 않아요? 중학교 때 내신으로라도? 그 3학년 때 연계 작품으로 좀 나와요. 특히 여러분 지금 중2잖아. 그러면 중2 중에 늘 푸른 중이 누구죠? 늘 푸른 중. 그 다음에 임해, 보평, 분당. 니네 미래에 쓰잖아요. 그 3학년 때 정호승의 봄길이라는 시가 나올 거예요. 그 미래행 교과서에. 그거랑 연관돼요. 왜냐면 이 작가가 똑같거든. 여러분 되게 독특한 작품이고 되게 중요한 작품인 게요. 도시 문명에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주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을 안 하고 이기주의 그리고 파편주의 이런 걸로 쪼개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좀 고발하는 시예요. 자, 제목부터 볼게요. 슬픔이 기쁨에게. 응?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배웠던 거 다 써먹을 거예요. 나는 이제 화자가 드러났죠. 너에게도 얘들아 너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청자겠죠. 그럼 이 시는 대놓고 화자와 청자를 강조하고 있는 시네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뭘 주겠대요? 형 앞에 치세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얘들아,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 뭐예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역설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랑보다 귀한 슬픔은 없어요. 근데 문학적으로 저렇게 썼죠. 그럼 뭐가 돼요? 역설법입니다. 사랑보다 귀한 슬픔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랑과 슬픔 중에 지금 화자한테 더 긍정적인 건 뭐야? 이게 긍정이죠. 요게 부정이겠네요. 근데 왜 슬픔을 주겠대요? 자, 보세요.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 그러니까 저기 현대백화점 사가지고 사는 귤이 아니고 여러분 가끔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 그 나물 같은 거 파는 할머니들 계시죠? 추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할머니들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너. 개새끼죠. 보통 새끼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할인 쿠폰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팔고 있는 할머니가 추워 이러고 있는데 사실 그거 그냥 사줘도 돼요. 근데 그거 깎으면서 게이득? 너무 추잡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 숙녀분들 나중에 썸남이랑 데이트를 하다가 달고나를 길에 사 먹는다고 생각해봐. 되게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달고나라도 팔고 계셔. 막 무슨 가게가 아니야 지금. 근데 갑자기 썸남이 예를 들면 되게 1,000원인데 할머니 이거 1,000원이야. 아 됐어요. 할머니 나 700원 받고 있거든. 자 700원 받아요. 이러고 그거 가지고 가. 정 개 털릴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뭔가 되게 저렇게까지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그냥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깎으면서 기뻐한다. 이 너는 어떤 너예요? 매우 이기적이죠. 그리고 어때요? 지금 사람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 그 몇 천 원이 중요하잖아.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고 물질적 가치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너를 위해 내가 뭘 보여주겠대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대. 아하! 그럼 얘들아 여기 슬픔의 의미가 뭐겠어? 슬픔의 의미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슬픔이 뭘 의미하겠니 얘들아? 뭐가 슬픔이겠어요?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다. 어떤 마음이겠죠? 슬픔은? 막 진짜 슬픈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슬픈 마음을 느껴. 공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연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좀 사회적인 유대감에 대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건 좀 문학적 표현법으로 갈게요. 얘들아, 슬픔이 얼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의인화된 거죠. 잘한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불렀을 때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너. 어떤 거?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시가 쓰였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그러니까 노숙자들 많았어요. 사회가 또 힘들었을 때라서. 근데 노숙인들이 겨울철, 여러분 이런 겨울 생각해봐요. 집이 없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잘 거 아니야. 너무 춥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동사해요. 자다가 돌아가세요. 근데 무연고자라거든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연락이 다 끊겼고 그럼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좀 슬픈 건데 쌀포대 있죠. 쌀 담았던 큰 포대. 그거를 전봇대 옆에다가 많이 쌓아뒀어요. 구청에서. 그러면 노숙인들 중에 겨울에 이렇게 자다가 동사하면은 시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체를 그 가마니, 쌀 가마니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제 나중에 구청에서 와서 이제 시신을 수거해가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 이기적인 너는 가다가 이제 누가 죽어 있어. 근데 보고 아우 어떡해 하고 이렇게 가만이라도 덮어줄 수 있는데 그 쌀 포대라도 보고 아 뭐야 또 죽었어 이러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또 죽을 때 너는 가만히조차 덮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와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 이 둘은 다 어떤 존재죠? 그렇죠. 소외된 약자. 아까 제가 이걸 뭐라 그랬죠? 소시민. 이들한테 가만히도 덮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뭐 그들을 장례 치러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덮어주는 조금의 연민은 보일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해. 뭐야? 매우 이기적이죠.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자 흘릴 줄 모르는 눈물이 뭐름이야겠어요? 공감과 연민이겠죠. 그 타인을 위한 마음, 공감과 연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기다림이 뭐겠어요?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얘들아 원래 여러분 눈 내린다고 하면 이렇게 펑펑 예쁘게 내리는 눈하고 막 진눈깨비처럼 내리는 눈 중에 여러분은 한방눈을 더 좋아할 거란 말이죠. 포근하고. 근데 생각해봐요.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한방눈이 전혀 좋지가 않아요. 눈이 쌓이잖아. 우리 같은 편안한 사람들이 볼 땐 한방눈은 너무 예쁘지만 약자들의 입장에서 한방눈은 최악이에요. 길에 눈이 쌓이면. 그나마 잘 수 있던 공간도 더 추워지기 때문에. 즉 한방눈은 약자들에겐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걸 멈추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슬픔에 다녀와서 이게 뭐예요? 약자들의 고통. 눈 굳힌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아까 이 너가 누구였어요?
다시 한번 적을까요? 중요한데. 슬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동그라미 형광펜 주세요.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자, 슬픔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렇지.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연민, 배려. 자, 그리고 문학적으로 볼까요, 얘들아? 시는 반복이 되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끝나는 말을 뭐라 그래요? 문장을 마무리 짓는 부분을 종결어미라고 합니다. 자, 끝나는 말을 동그라미 쳐볼까요? 맨 위에서부터 뭐뭐하겠다, 겠다, 겠다, 겠다 다 쳐보세요. 그럼 끝나는 말이 뭐? 종결어미를 반복합니다. 그럼 멜로디가 생겨요. 그리고 의미는 강조하지 않을까? 의미도 강조해요. 얘들아, 뭐뭐 하겠다라잖아. 어떤 태도야? 그렇지, 의지. 그리고 되게 적극적이죠. 결국 화자는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화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해와 감상 부분 보세요. 자, 맨 위에다가 우리 별표 치고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맨 위에 이기적인 삶의 내용을 반성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작품이다. 슬픔은 소외받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자, 기쁨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나타낸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관심한 세상을 비판하고 있다. 나머지는 방금 제가 다 설명한 거네요. 됐죠? 자, 여러분 벌써 보세요. 우리 여기까지 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벌써 10건이에요. 요거 남았잖아요. 요거. 다음 주에 난소공하고 아홉켤레도 사회발전기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상태로 저기는 70년대, 80년대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배운 게 50, 60년대라고 하면 저기는 7,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실제로 어떤 소시민들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줄 겁니다. 서평 열심히 쓰시고, 알겠죠? 그 잘 기록으로 남겨서 다 써먹으셔야 됩니다. 고생했습니다.